자, 이번 시간은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에서요. 과태료 보도록 할게요. 과태료, 행정질서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원래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오겠죠? 네. 근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자체 행정질서벌은요. 자, 우리가 행정강제수단과 행정벌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행정벌 중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래서 행정벌 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전통적 수단,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 강제를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 직접적 수단으로서 그 행정 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벌은 그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벌로 구별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벌 자체라는 것은 행정벌은 누가 그 내리는 겁니까? 당연히 행정 주체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상의 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주체가 그 통치권에 근거해서 과하는 제재가 바로 행정벌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벌은 직접적으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래서 행정질서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무분별하게, 즉 벌을 과하게 되면 뭐가 발생됩니까? 예, 빨간 줄 전과자가 많이 양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합리하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미한 위반 행위, 벌금 등에 해당하는 그런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벌금은 형벌이에요. 형법 총칙상의 형벌입니다. 벌금. 그래서 좀 경미한 위반 행위 자체는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로 전환되고 있다 이거죠. 또 기본적으로 과벌 절차는 누가 내립니까? 자, 1차적으로 당의 행정법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과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을 할 시 누가? 법원에서 부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수성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례 포함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점과 사법,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은 질서 위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래서 민법상의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서 행정벌과 행정질서벌은 모두 다 행정벌에 포함됩니다. 양자에 대해서 병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당연히 견해는 대립될 수 있다. 왜? 둘 다 행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양자의 차이는 대상에 있겠죠. 일단 직접적으로 행정법규 위반했는가 혹은 간접적으로 위반했는가에 따라서 나누고요. 공익침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형벌, 즉 사형권이 나오겠죠. 징역, 금고까지요. 벌금 등이 나올 수 있고, 공익침해 정도가 작기 때문에 경미한 경미한 위반 사유일 경우에는 벌금의 대상 같은 경우 과태료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이요. 양자 모두 법적인 근거를 요구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 법적 근거에 행정질서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포함된다. 자, 행정질서벌은 행정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말씀드렸고요. 2007년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의과실 자체는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보고 있고, 위법성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리고 14세 미만, 그리고 심신장애자, 심신장애인 같은 경우 질서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면책되고요. 요거 중요하죠? 질서 위반 행위 자체는 모두 정범으로 취급된다. 그죠? 공범이란 개념이 인정되지 않아요. 공동정범이라든가 교사범, 방조범, 형사법에는 적용이 되지만 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는
질서 위반 행위 자체는 그 공범이라 할지라도 다 정범으로 취급된다입니다. 모두 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질서 위반 행위 자체가 발생이 되면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고요. 자, 요 내용 뒤에서 좀 볼게요. 이게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3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3조 2항에 대해서 자, 실체적 경합인 경우, 즉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각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가 부담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5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과 그 개인에게 부과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 그때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 슬라이드엔 빠졌지만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같은 경우에요. 고용주 등이 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럼 이에 대해서 고의과실 여부 묻지도 않고 위법성 차고 있는지 여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고용주 자체가 설령 심신장애인지 여부도 묻지 않고요.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는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벌 12조 13조 내용 중요하죠. 요 조문 내용 그대로 약술식으로 나올 수 있다. 12조 13조 약술형 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자체는 말씀드렸죠. 그 범죄의 다수인이 가담했다. 이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니 교사범이니 방조범이니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은 단일정범 개념을 도입해서 형법과 같은 이런 공동정범, 교사범 등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질서위반 행위 가담한 자 모두를 정범으로 본다가 12조 1항이에요. 그래서 2인 이상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했다.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가담의 정도가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과태료는 동일하게 부과되는 겁니다. 다만 요 신분에 의해서 성립되거나 그죠?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그 신분 없는 자가 가담했다. 이러한 신분을 진정 신분이라고 하죠. 진정 신분. 그래서 구성 요건적 신분 혹은 진정 신분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라는 게 뭐죠? 남녀에 대한 성별이라든가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구별 등이요. 이러한 혹은 또 공무원과 같은 어떤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즉 그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했다. 이런 경우에 신분 없는 자는 질서 위반 행위,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 위반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위법 연대를 인정하고 있다. 기억해야 되는 건 위법 연대죠. 그래서 2항 3항과 구별하자. 신분, 진정신분, 구성요건적 신분인 경우 즉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그 신분 없는 자가 가담했다. 신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질서 위반 행위는 성립한다. 위법 연대라고 하고요. 위법 연대가 인정되고요. 반면에 3항 비교해서 보야겠죠.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가 가중되거나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 개별화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신분 없는 자에게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감적, 소극적 신분과 관련해서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가담 자체는 책임 개별화 원칙에 따른다. 이때는 책임 개별화 원칙에 따른다는 거. 2항과 구별하자. 그 다음에 13조입니다.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요. 자,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 형법은 소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나눈다라고 보고 있죠. 즉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1항 같은 경우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할 때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할 때 이때는 어떻게 봅니까? 형법의 상상적 경합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다. 따라서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에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13조 1항. 그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겁니다. 자,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 규정하게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요 명백하게 하나의 행위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위반한 법 조항마다 그 행위가 존재한다는 태도 자체는 일반 상식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겁니다. 한 개의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두 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한다. 이게 바로 형법상의 실체적 경합의 경우죠. 형법상에서 실체적 경합은 어떻게 다루고 있죠? 소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소위 흡수, 흡수, 즉 가장 중한형에 흡수되거나, 그죠? 가장 중한형에 처하거나, 혹은 형을 2분의 1 가중시킬 수도 있죠. 가중주의요. 가중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죄의 정한형으로 병과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세 가지로 나눈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이런 거 나누지 말고 그냥 어떻게 봐라? 실체적 경합, 즉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뭐 가중하고 흡수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만 딱 정해놨어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담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각. 신속한 확정과 집행을 위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일 경우에는 형법과 달리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담해라. 기출질문 하나 볼까요?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본다 그랬죠?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에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봤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각 질서 위반 행위에 정한 과태료를 합산한다? 그렇지 않다. 그죠?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출 지문이 객관식 기출 지문이지만 이런 것들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조 원칙 나와 있어요.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입니다. 자, 원칙은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어디? 행위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자 2항, 3항 예외적인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질서 위반 행위가 있은 이후에 법률이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질서 위반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 법률이 변경되기 전보다 경하게 처벌됐다. 가볍게 된 경우 이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고요. 자, 3항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일단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나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면제한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2항과 3항에 관련된 판례 정리해야겠죠? 자, 우리 판례도요. 3조 1항과 3조 2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됩니다.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 시 법률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하게 된 때, 재판 시 법률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어떻게 하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해라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까지요. 판례 입장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4조 넘어가서 4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역 밖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질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안에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기국주의라 그러죠. 영역 밖에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건 기출이 됐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예요.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은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다 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기출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2023년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사안을 보시면 자 A 기업 자체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정보 보호 인증을 취득했는데, 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B와 사원 C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인증의 범위와 기간을 함께 표시하지 않고 홍보 수단으로 사용을 하였다. 그죠? 그래서 인증 범위 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홍보 수단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안에서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설정을 했다 이거죠. 자,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각각 다 양자는 과태료 대상이다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과태료 제재를 받기 위한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라고 나오면 6조, 7조, 8조, 19조, 10조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먼저 약수의식이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란 질서위반행위란 라는 개념부터 들어가셔야 된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 포함이죠. 법률 또는 조례를 포함해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립요건은 법정주의 6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질서위반행위 규제라 하더라도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야 되고, 7조의 고의과실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이다. 다른 말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조 위법성 착오 문제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 오인했다. 이런 경우 질서위반 행위는요, 이 오인에 대해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쓰면 되고, 9조 14세죠. 14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질서위반 행위는 면책된다 입니다. 그 다음 10조 심신장애에 대한 규정이에요.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인해서 다른 말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 위반 행위요. 이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심신장애로 인해서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 셀프 심신장애예요. 셀프 심신장애 상태 일으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벌할 수 있다 이거죠. 처벌 대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에서요. 지금 물음 2입니다. 과태료 제재의 대상, 즉 성립 요건이 충족이 된 경우 어떻게 A 기업에 대해서 어떤 성립 효과, A 기업에 대한 성립 효과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그 효과를 약수하시는 거죠. 성립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성립이 됐다면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 이때는 11조부터. 이게 아직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11조, 12조, 13조, 15조. 그래서 이번 시험엔 나와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엔 나오겠다. 11조. 그래서 법인 처리 어떻게 말씀드렸죠?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그다음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사항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때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12조 다수인이 질서위반 행위에 가담했다. 이때는 1항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2인 이상이 질서위반 행위를 가담했다.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항 뭐라 그랬죠? 신분범인 경우, 즉 진정신분과 그 뭐죠? 소극적 신분, 그러니까 신분에 의해서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죠. 소극 신분, 나눠서 살펴보자. 신분범인 경우에는, 즉 진정 신분범인 경우에는 2항이 적용돼서
신분이 없는 자, 그죠?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는 위법 연대다 라고 말씀드렸죠?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 반면에 신분에 의해서 감경 또는 가중되거나 과태료 자체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 그 신분의 효과는 책임 개별화 원칙에 따른다. 이때는 책임 개별화 원칙을 지켜요. 즉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그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항에 대한 내용이고, 자 12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에서 13조 내용이에요.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즉 13조 1항 상상적 경합이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 형법의 상상적 경합을 그대로 가져온다. 즉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요. 그때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체적 경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형법의 실체적 경합과 달리 이런 경우에는 2개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입니다. 각각 부과한다. 자, 시효는 몇 년이라 그랬죠? 재판 확정된 후, 그죠? 부과 처분이 있은 후, 혹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입니다. 5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시효 소멸된다. 시효 소멸된다. 자, 사안에서요. 이 첫 번째 사안, 즉 홍보 시 인증 범위와 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사항과 다 과태료 대상이라 했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사항은 각각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된 경우다. 즉 13조 2항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2개의 질서 위반 행위가 경합되는 경우로서 각각 과태료 부과된다. 끝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